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충건 방송의 이충건입니다. 오늘은 베네수엘라의 정부 실패 사례와 교훈, 세계 1위 석유 매장량 국가가 왜 이렇게 되었는가 라는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이충건 방송의 구독자가 아닌 분은 동영상 아래 붉은색으로 표시된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또 알림 버튼을 누르면 제가 방송을 새로 올릴 때마다 알림을 보냅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제학에서 정부 실패, government failure는 국가가 경제 정책을 실시하여 실패한 경우를 이야기합니다. 보다 쉽게 이야기한다면 국가 실패가 되겠죠. 베네수엘라는 과거부터 석유가 매장되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은 1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석유 시추의 본격적인 개발을 지연시켰습니다. 그러다가 1914년에서 1917년까지 유전들이 발견되었고 1922년부터 마라카이보 분지에서 하루 10만 배럴의 생산량이 생산됨으로써 본격적인 산유국으로의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28년에는 세계 두 번째의 석유 수출국이 되었습니다. 매장량은 약 3천억 배럴로 세계에서 가장 많은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베네수엘라는 농업에 대한 제대로 된 기반이 없었고 제조 분야는 물론이고 사회 기반 시설 자체도 갖춰지지 못한 나라였습니다. 오직 소수의 부유층들이 토지를 독점하여 행복을 누리는 빈곤 국가였습니다. 그러한 국가에 기름이 생산된 것입니다. 나라는 순식간에 빈곤 문제를 벗어나서 주요 석유 수출국이자 생산국이라는 타이틀을 걸고 남미의 최대 부유국가로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1950년대에는 1인당 국민소득이 7,424달러로 세계 4위였습니다. 1970년에는 남미에서 가장 잘 살았고 1인당 소득이 스페인, 그리스, 이스라엘보다 높아 세계 가장 부유한 나라 20위 안에 들었습니다. 제1차 석유 파동으로 1973년 유가가 4배나 상승했고 이러한 석유 파동으로 전 세계가 혼란을 겪고 있는 동안에 베네수엘라는 막대한 수입을 거둬들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1973년 제1차 석유 파동과 1978년 제2차 석유 파동으로 유가가 크게 올라 오일머니로 많은 달러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남미에서 가장 잘 사는 나라가 되었지만은 우연히 발견된 석유로 이루어진 행운이었고 국가는 이 막대한 수입을 통해서 무분별한 복지 정책과 지출로 소비했습니다. 이후 1981년부터 멕시코의 유전 발견을 시작으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하여 베네수엘라는 서서히 몰락의 길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의 방만한 재정 지출에 이미 달콤한 맛을 본 국민들은 이러한 변화에서 대처하지 못하고 빈곤한 삶으로 급속히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330억 달러의 빚더미에 앉게 되고 1989년 IMF의 구제금융을 신청하는 사태가 되었습니다. 모든 물가가 상승하고 국가는 허리띠를 쥐어짜 긴축을 벌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넘어가고 결국 사회 혼란으로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와중에 1998년 우고 차베스 대통령이 당선되어 그 하락의 페달을 달게 됩니다. 좌파 성향의 우고 차베스는 오히려 방대한 예산 계획을 실행하여 나라 전반의 복지 정책을 위해서 석유로 벌어들이는 수입을 몽땅 투입하게 됩니다. 이러한 무상 복지에 사람들은 환호하게 됩니다. 국민들은 게으르고 나라가 주는 복지 혜택에서 벗어나기를 원하지 않았고 이에 따라 부자들은 더 많은 세금 압박으로 인해서 해외로 떠나게 됩니다. 차베스 대통령은 이런 가운데서도 국민의 목소리를 따라 최저임금을 큰 폭으로 인상하고 이에 따라 물가도
크게 상승했으며 또 강력한 가격 통제를 실시하게 됩니다. 이런 순서로 산업 기반은 파탄나게 되고 기본적인 생필품조차 구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2014년 이후에도 유가는 계속 하락했으며 기름으로만 먹고 사는 나라였는데 이제 생산량마저도 예전 같지 않게 되었습니다. 기본적인 식료품마저 부족한 상황 속에서 정부는 급상승하는 가격을 통제하기 위해 나섰지만은 부족한 식료품을 뒤에서 비싼 가격에 대파는 사람들도 나타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가게 살림은 더욱더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나라의 빚은 늘어나고 이를 갚는 현금은 부족하고 국민들은 기본적인 병원 치료까지 받지 못하는 시기를 보내게 되었습니다. 한때 GDP가 세계 4위로 빛났던 베네수엘라가 최근까지 크게 떨어지면서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과연 이 나라는 회복될 수 있을까요? 현재로 봐서는 불가능한 것 같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 실패의 원인에 대해서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첫째, 석유 자원에 대한 지나친 의존이 경제 위기를 가져왔습니다. 베네수엘라는 석유가 국가 전체 수출의 96%를 차지하고 재정 수입의 50%와 GDP의 약 30%를 석유에 의존하고 있어 유가 하락 시 경제 전체가 악화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이후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 베네수엘라 경제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석유에 의존하는 경제 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부족했습니다. 석유가 발견된 이후에는 세금을 걷지 않아도 국가 살림을 경영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렇다 보니 석유 산업 이외에 다른 산업을 발전시킬 필요성을 망각하게 된 겁니다. 산업이 발전하지 못하니 생산량이 줄어들게 되고 자연스럽게 식량과 생필품 등이 부족하게 되었습니다. 석유 수출로 번 돈이 많다 보니 물자의 대부분을 수입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그러자 산업 분야에 종사하던 연구원과 기술자들은 좋은 대우를 받지 못하게 되고 결국 외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리하여 자국의 산업 생산 인프라가 점점 허약해지게 되었고 제조업 등 산업 육성은 미진했으며 오히려 주요 산업을 국유화하는 과정에서 경쟁력이 저하되었습니다. 석유 관련 산업조차 국유화에 따라 생산성이 감소했습니다. 과거 하루에 300만 배럴에 육박하던 생산량이 2018년에는 140만 배럴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산업 다각화를 통한 위험 분산이 어렵다면 위기 발생 시 환율 방어를 위한 국부 펀드 운영 등 대책이 필요한데 이마저도 부족했습니다. 둘째, 인기 영합의 포퓰리즘적인 사회주의 제도를 도입한 것이 경제를 쇠퇴시키고 국가를 몰락시킨 원인이 되었습니다. 포퓰리즘은 정치, 경제, 사회, 문화면에서 본래의 목적보다 대중의 인기를 얻을 목적으로 하는 정치 행태를 의미합니다. 진심으로 국민들의 삶을 나아지게 하려는 복지가 아닌 정권 유지를 위한 인기라는 목적을 가지고 방만하게 재정을 운영하는 정책을 뜻합니다. 우고 차베스가 집권했을 무렵 1999년 배럴당 10달러였던 유가는 꾸준히 상승하여 2008년에는 133달러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에 따라 엄청나게 돈을 벌었지만 이 재정을 기간산업이나 생산 인프라에 투자하지 않고 연금 혜택 확대라든가 의료, 교육, 식품, 주택, 토지 분야의 무상 정책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국민 빈곤율이 떨어지는 약간의 효과도 있었지만은 석유값이 떨어지자 고스란히 재정 부담이 되었습니다. 석유를 국유화한 후 정부가 국민들에게 값싸게 공급하였고 석유 수출에서 들어오는 수입을 각종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국민들의 환심을 사는 데 썼습니다. 국민들도 거의 공짜로 주는 지원금에 환호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석유 가격이 오를 때에는 문제가 없었지만은 하락할 때는 많은 재정 적자를 냈으며 국가 부채가 쌓여갔습니다.
1998년에 대통령이 된 차베스는 2003년부터 2010년까지 고유가의 번영을 누렸습니다. 그는 기존에 실패한 정책들을 개혁하기보다는 국가 소유 석유회사 PDVSA로부터 들어오는 수입을 포퓰리즘적인 사회주의 정책들을 시행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특히 1998년 차베스 집권 후 무상교육과 의료지원, 저소득층 보조금 지급 등 사회복지 확대로 인해 실업률과 빈곤율이 감소하고 문맹률이 떨어지는 등 일정한 효과가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과도한 복지 지출로 인해서 베네수엘라는 자원부국임에도 재정이 크게 취약해졌습니다. 그 결과 2000년에서 2013년 동안 GDP 중 사회복지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40%까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GDP 대비 정부 지출은 2000년 28% 수준에서 2018년 41%까지 증가했고, 재정 수지는 2007년 마이너스를 기록한 후에 적자 폭이 확대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 정부는 늘어난 재정 부담을 메우기 위해서 미래의 석유 수입금을 담보로 해서 정부 차입을 확대했습니다. 유가가 상승세에 있는 동안에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유가 상승세가 꺾이자 재정 부담이 급격히 가중되었습니다. 이를 메우기 위해서 화폐를 기록적인 수준으로 정발하게 된 것이 베네수엘라의 살인적인 인플레이션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었습니다. 한마디로 복지 정책에 따라 확대된 국가 재정 적자가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았습니다. 셋째, 가격 통제와 규제 위주의 경제 정책이 시장을 왜곡하여 경제 활력을 감소시켰습니다. 특히 상승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하여 가격 통제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우고 차베스 정권은 상승하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생필품들의 가격을 국가에서 책정하여 강제로 물가를 억누르게 됩니다. 물건을 팔아 이익을 남길 수 없게 된 기업들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차베스는 무너진 기업들을 국영화했고 무너진 시장 경제를 일으키겠다며 화폐를 남발했습니다. 이렇게 되자 물가가 폭등하게 되고 연 100%에서 200%씩 물가가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정부는 생필품들을 수입한 뒤 바로 시장에 풀지 않고 상황에 따라 배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지경에 이르게 되자 부패한 공무원들은 배분할 물자를 빼돌려서 암시장에 팔게 되고 국민들은 눈에 보이는 물건들을 매점 매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미국에서 세일가스까지 발견되자 석유값은 급락하게 되고 물자 수입도 어렵게 되었습니다. 이는 가격 통제를 통해 시장이 왜곡되고 시장이 망가지자 기업이 무너지는 경제 실패의 표본을 보는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주력 산업의 국유화, 각종 가격 통제, 외환 통제 등 베네수엘라 정부가 규제 위주의 경제 정책을 강화한 것도 베네수엘라 경제 활력 저하의 큰 원인이 되었습니다. 2000년 이후 석유를 포함하여 통신과 철강, 전력, 시멘트 등 주요 산업이 국유화되면서 해당 산업에 대한 경험이 부족한 정권의 척권 인사들이 국유화된 기업에 임명되었고 이들의 경영 실패는 생산성 감소로 이어졌습니다. 가격 통제 역시 기업의 채산성을 악화시켰습니다. 국영화된 전력 기업의 경우 2005년 이후 전기료가 동결되면서 2012년에 들어서는 총수익이 인건비의 70% 수준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베네수엘라의 산업은 경쟁력이 점차 약해졌습니다. 2006년에 15만 대에 달하던 자동차 조립 생산 대수는 2016년에 3천 대 수준으로 하락했고 2017년 조강 생산량도 2008년 대비 10% 수준으로 급감했습니다. 수출도 2015년 이후 급감하여 2008년 대비 3분의 1 수준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베네수엘라 헌법은 사회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 국가의 재산 수용을 허용하고 국가에 대한 범죄, 부패,
마약 거래 등에 연루된 재산 몰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가격 인상을 근거로 기업의 자산을 몰수할 수 있는 법률까지 시행 중입니다. 이를 근거로 광범위한 수용 및 몰수가 시행되었습니다. 국제재산권 연대에 따른다면 베네수엘라의 재산권 보호 순위는 2017년에 127개 국가 중에서 126위였습니다. 넷째, 공직자의 부정부패가 경제적 약자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기존 정치권의 부정부패를 비판하면서 정권을 잡았던 차베스 정부였음에도 부정부패는 시정되지 않았습니다.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에서 베네수엘라는 1998년 당시 조사 대상 85개국 중에서 77위를 기록했지만 차베스가 사망하던 2013년에는 175개 국가 중에서 160위였습니다. 2017년에는 180개국 중에서 169위로서 별반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차베스 집권 이후 지금까지 그의 고향인 바리나스주 주지사 자리는 차베스의 아버지, 차베스의 형, 동생이 이어서 차지하고 있습니다. 동생인 아르헤나스 차베스는 직무 중 3번이나 부정부패 혐의로 고발되었으나 차베스 주의자가 장악한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부정부패는 결국 경제적 약자들의 부담을 가중시켰습니다. 2015년 총선에서 패배한 마두로 대통령은 볼리비안 혁명의 부흥을 목적으로 2016년 5일 비상사태를 선포하면서 군이 공공질서 유지와 식량 분배 및 판매 권한을 가지도록 했습니다. 그 결과 군부가 식량을 암시장을 통해 유통시켜 부정축제를 하는 등 부작용을 가져왔습니다. 외환을 통제하는 외환통제위원회도 원유 수입 대금을 공식 환율로 계산하고 암시장에 달러를 유통하는 부패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불법 외환 거래에 들어간 총액은 2012년 말에 590억 달러에 이르러 당시 국내 총생산 약 331억 달러보다 많은 금액이었습니다. 다섯째, 결과적으로 물가 폭등과 정정 불안도 한몫을 했습니다. 과거 한때 베네수엘라는 풍부한 석유 매장량을 바탕으로 살기 좋은 것으로 유명한 복지 강국이었습니다. 풍부한 석유 자원을 바탕으로 교육과 식품, 의료, 토지, 주택 등의 복지를 국가에서 무상으로 지원해주는 지상 낙원으로 묘사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초인플레이션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져 화폐를 가지고 모자와 목걸이를 만드는 화폐의 공예로 만들기도 합니다. 마트와 식료품지는 텅텅 비었으며 전기와 수도 공급은 중단되고 아이스크림 하나를 사려면 화폐를 박스채로 가져가도 안 되고 이제는 화폐를 킬로그램 단위로 무게를 재서 거래한다고도 합니다. 경제 파탄으로 물가가 폭등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맞게 된 것입니다. 경제가 이 지경이니 당연히 정치도 상당히 불안해져서 한 국가에 2명의 대통령이 있는 상황입니다. 치안도 말이 아니라고 합니다. 수도인 카라카스는 10만 명당 사망률이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차베스 사망 후 2013년 4월 14일 그의 후계자인 니콜라스 마두로 정권이 들어서게 됩니다. 마두로는 전기와 수도를 비롯한 각종 물자들에 대해 배급제를 실시했고 특히 정부를 지지하는 지지자들에게만 배급을 진행했습니다. 친정부 성향의 지지자들로 구성된 민병대와 위원회를 조직하여 그들을 통해서 물자를 배급하게 되는데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에게만 물자를 배급하게 됩니다. 이 역시 배급을 정권 유지에 사용하는 비정상적인 복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후안 카이도 국회의장은 2019년 1월 5일 1년 임기의 국회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정원이 167명의 국회는 2015년 총선 이후 야당이 다수로 구성되어
베네수엘라 국가기관 중 유일하게 마두로 정권에 장악되지 않은 기관입니다. 의장 취임 후 카이도는 2019년 1월 13일 마두로 대통령이 연임에 성공한 2018년 대선이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대통령 유고 시 국회의장이 권한을 승계하는 헌법에 따라 자신이 임시 대통령이라고 선언했습니다. 미국을 비롯한 50여 개 국가가 곧바로 카이도를 베네수엘라 수반으로 인정하면서 그는 마두로 퇴진 운동의 구심점으로 떠올랐습니다. 1년이 지나도록 마두로 축출엔 성공하지 못했지만은 그는 미국 등과 야권의 지지를 바탕으로 연임에 도전했지만은 마두로 정권의 공작으로 실패했습니다. 한마디로 한 나라의 대통령이 2명이 된 나라로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게 되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국민거의 대부분이 마두로 퇴진을 요구하고 있음에도 마두로는 아직 대통령 자리를 지키고 있는데 그 이유는 바로 베네수엘라 군의 장성급 장교들이 마두로를 지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사실상 베네수엘라 군은 마두로의 개인 사병화가 된 상태입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에 반하는 외교 정책도 한몫을 했습니다. 차베스는 반미를 외치며 석유의 힘으로 주변 국가까지 포섭하여 미국에 대립했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은 베네수엘라에 지속적인 경제 제재를 가했습니다. 초반에는 석유의 힘으로 미국에 대립하여 버티는 모습을 보였으나 유가가 하락하고 경제 위기가 오자 급격하게 무너지게 됩니다. 이렇게 되자 미국이 내린 경제 제재 조치는 베네수엘라에 치명적이 됩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대부분의 해외 금융시장과 거래 단절이 되었으며 경제 위기 탈출을 위해 외국 자본을 대출받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베네수엘라는 경제적으로 고립된 채 몰락의 길을 피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2014년부터 최근까지 6년 연속 곤두박질을 치고 있습니다. 2014년에 마이너스 3.9%를 기록한 경제 성장률은 2016년에 마이너스 16.6%, 2018년에 마이너스 18.0%, 2019년에 마이너스 35.0%나 급락했습니다. IMF가 금년 4월 초에 발표한 세계 경제 전망 수정치에서 베네수엘라는 2020년 실질 GDP 성장률을 마이너스 15.0%로 전망하고 있고 물가 상승률은 2019년 19,906%나 상승했고 금년에도 15,000% 상승을 전망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은 통계 미비로 아예 공식적인 발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다 보니 화폐가 종이조각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경제 위기 상황은 좀처럼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물가는 이미 서민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살인적인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마두로 정권이 2018년 8월 20일 초인플레이션을 타개하려고 자국 통화인 볼리바르를 10만 대 1로 액면 절하하는 화폐 개혁을 단행했지만 고삐 풀린 물가를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설명하는 베네수엘라의 정부 실패 내지 경제 파탄 경우는 전 회차인 65회차에서 제가 설명한 아일랜드의 성공 사례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사례로 대비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석유 매장난 세계 1위인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적인 복지제도의 확대에 따른 재정 부담을 감당하기 어려워 정부 실패 내지 국가 파탄의 전형적인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문정부에서 시행하는 정책들을 보면은 베네수엘라가 연상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과 근로시간 단축, 복지비 지출 급증, 공무원 17만 명 채용 확대 계획, 국가 예산 팽창 등 하나같이 수조 원, 수십조 원 내지 수백조 원이 들어가는 사업들입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운영하면은
국가 채무 비율이 급격하게 증가하여 위험해질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2020년까지 총 17만 4천 명의 공무원을 늘리겠다는 대통령 공약대로 매년 공무원을 대폭 늘리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에 2017년에 1,075명, 2018년에 24,475명, 2019년에 36,000명 등을 각각 정원했습니다. 선진국들은 가급적 공무원 연금이 많이 들어가고 해서 공무원 수를 줄이는데 문 정부는 오히려 늘리고 있습니다. 이는 잘못된 행태로 국가를 재앙으로 몰고 가는 경우라고 저는 봅니다. 또 무분별하게 복지비를 가대하게 진출하게 되면 정부 지출이 증가하게 되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하기보다는 국가 복지에 의존하는 사람이 늘어나 전반적으로 노동 생산성이 떨어져 재정 건전성이 위험해집니다. 재정 건전성이 떨어지면 국가 채무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은 베네수엘라와 그리스 등을 비롯해 많은 포퓰리즘적인 국가들이 보여준 사실입니다. 또 문정부는 많은 재화와 서비스의 가격을 규제할 뿐만 아니라 기업의 활동을 옥죄고 감시하는 법과 제도들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국가의 경쟁력을 훼손하고 GDP의 성장을 막는 것들입니다. 국가의 부채는 늘고 부는 창출되지 않는 상태에서 외부 충격을 받을 경우 국가 재정 위기, 나아가서 국가 위기로 이어지는 것은 한순간입니다. 베네수엘라는 포퓰리즘 위주의 좌파적 사회주의 정책의 강화로 국가 경쟁력이 쇠퇴하고 국가가 파탄하는 사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 정부의 규제 위주의 경제 정책이 초래할 시장 왜곡 결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베네수엘라는 좌파적 지도자를 잘못 뽑아 20년 만에 국가 파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국민들이 공짜를 좋아하지 말고 대통령을 잘 뽑아야 하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경제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베네수엘라가 취한 정책과는 반대되는 정책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문정부가 취한 일련의 정책은 우려하는 바 큽니다. 기업 규제보다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여 기업들이 활력을 가지고 투자와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